화요일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외부 일정 관계로 LG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산업 고정우 위원 발표해 주세요. 예, LG 디스플레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었고요. 2분기 실적은 예상대로 1분기 대비해서 영업 적자는 이제 확대되었습니다. 예, 중소형 OLED는 계절적 비수기 영향으로 이제 공장 가동률 모두 부진했고, 대형 OLED는 이제 2분기에 중국 광저우 공장 가동 부재 때문에 실적이 이제 크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2분기 올레드 사업의 영업 적자 저희 4,800억 정도 이제 수준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 잘 숫자 보시면 반면 LCD는 이제 돈을 벌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서 비대면 수요 증가로 인해서 IT 패널 호조를 이제 보였기 때문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컨퍼런스 콜 있었고요. 경영진은 공식적으로 3분기에 손익 개선폭이 클 것이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특히 올해도 이제 볼륨 성장이 이제 클 것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중소형 OLED는 우선 애플의 패널 생산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출시 지연과 관련된 일정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원래 이제 6월, 7월 정도에 생산이 돼야 되는데 이제 8월부터 이제 생산이 될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튼 간에 애플의 신규 스마트폰,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워치 출시가 대기 중이기 때문에 3분기에 이제 세린 효과로 인해서 출하량이 전분기 대비해서 156% 정도 이제 증가한 2천만 대 이제 육박할 것으로 이제 저희 보고 있고요. 대형 OLED는 중국 광저우 공장 설비 가동 정상화를 이제 공식화했습니다. 그래서 3분기 출하량이 전분기 대비해서 이제 100% 증가한 145만 대로 이제 크게 확대될 것이라는 이제 전망이 이제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3분기 영업실적은 적자가 392억 원으로 이제 크게 축소될 것으로 저희 보고 있습니다. 축소를 견인하는 핵심 사업은 올려드릴 것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3분기 실적 개선폭이 크게 확대되는 점 고려하면 매수 관점에서 접근 저희는 충분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 주가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 16,000원 계속 유지합니다. 이어서 2차 전지 쪽 테슬라 어제 컨퍼런스 콜 관련돼서 배터리 시사점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테슬라의 배터리 현지 조달 전략은 명확하다라는 거고요. 실제 이제 상해 공장의 수익성 자체가 이제 좋은데 이유는 부품을 현지에서 조달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언급을 했고, 베를린 공장에서 생산되는 전기차는 유럽에서 생산된 2차 전지를 적용한다고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망대로 이제 좀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는 베를린 공장의 배터리 공급업체로 LG화학, 삼성 SDI 국내 업체가 이제 선정될 가능성은 이제 상당히 높다라고 저희 판단을 합니다. 이유에 대해서는 3가지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LG화학, 삼성 SDI 모두 이제 테슬라가 쓰는 원통형 전지 생산하고 있고요. 유럽의 폴란드, 헝가리에 설비를 구축하고 있고, 테슬라로의 이제 배터리 사업 모두 하고 있기 때문에 로컬 셀 프로덕션에 상당히 부합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시사점은 생산 거점 확대에 따른 배터리 수요 증가라고 이제 저희 말씀드리고 볼 수가 있고요. 어제 테슬라는 텍사스 오스틴에서 새로운 기가팩토리 올린다라고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사이버 트럭 등이 이제 생산될 예정인데, 특히 사이버 트럭은 일반 승용 전기차 대비해서 배터리 적재량 자체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배터리 수요량은 저희가 예상하는 것보다 이제 더 높아질 가능성은 이제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가 9월에 개최되는 배터리 데이에서 배터리 가격에 대한 이제 코멘트를 할 거다라는 거를 저희가 어제 확인을 했는데, 우선 어제 테슬라는 전기차 시장 확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배터리 가격을 언급을 했고요. 이 페리티 관련돼서는 배터리 가격을 배터리 데이에서 언급할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따라서 테슬라 배터리 데이에서 전기차의 프라이스 페리티 달성을 위한 로우 코스트 배터리 전략 발표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맥스웰의 건식 전구 코팅 기술, 그 다음에 CATL이 이제 공급할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셀투팩 기술이 로우 코스트 배터리에 해당되는 기술이라고 저희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LGD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저희 OLED 쪽 경쟁 상황 중소형이랑 대형이랑 좀 나눠서 얘기를 해주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중소형 OLED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형 OLED는 경쟁업체가 국내에는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중국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BOE가 있는데, 일단은 저희는 이제 2위 정도라고 약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선 투자는 굉장히 늦었어요. LG 디스플레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 지원과 관련된 지금 실적 부진을 지금 다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고객 기반 확대에 대해서는 이게 나쁜 그림이 솔직히 보여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중국의 이제 대표적인 셋업체 화웨이,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회사 이제 애플 쪽으로 패널 공급이 이제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고객 기반 확대에 대해서는 나쁘다라고 약간 보고 있지는 않지만 우선 이제 캐펙스에 대해서는 이제 더 투자를 크게 늘리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뭐 향후 시장 점유율 확대에서는 저희는 조금 커셔스하게 조금 봐야 되지 않나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따라서 뭐 현재 기준에서 놓고 보면 뭐 지금 시황 받쳐주고 물량 잘 늘어나면 돈을 버는 구조로는 내년부터는 전환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OLED 같은 경우는 경쟁 업체가 일단은 없습니다. 일단은 없는데 삼성 디스플레이가 현재 대형 쪽 OLED와 관련된 기술 투자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분명히 후발 업체의 뭐 기술 캐치업은 분명히 내년 이후부터는 포착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대형 OLED 쪽의 문제 자체는 수요처가 지금 한계가 있다라는 게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뭐 일단 이 업체 입장에서는 뭐 기술에 대한 우위 자체는 상당히 있지만 우선 시황 자체가 안 받쳐준다고 하면 뭐 현재 수준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업체에 대한 약간 그런 아킬레스건이 충분히 있다라고 약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뭐 중소형 OLED, 대형 OLED 충분히 지금 성장 사업으로 지금 지목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쪽 사업 중심으로 이 업체는 계속 뭐 성장 요인이 포착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 중국 업체들이 대형 쪽은 왜 안 들어오는 건가요? 뭐 크게 이유는 두 가지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선 첫 번째는 기술에 대한 약간 습득 자체가 여전히 조금 느린 상황이다라고 약간 놓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투자에 대한 얼로케이션에 대한 집중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수요에 대한 역동성이 더 있는 그런 스마트 기기, 그러니까 조그만 뭐 스마트폰 뭐 요런 기기 쪽에 이제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뭐 중소형 OLED 쪽으로 이제 투자가 집중되기 때문에 대형 쪽의 투자에 대해서는 조금 뭐 슬로우한 거지 않나라고 이제 놓고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 3번 내용 보면 국내 셋업체들한테는 좀 부정적인 내용이 아닌가요? 배터리에 대해서 이제 뭘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배터리 가격과 관련된 얘기 자체는 뭐 이제 전기차 시장 확대에 대해서는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셀메이커 입장에서는 나쁜 얘기는 아니다라고 이제 놓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우려하는 게 테슬라가 결국에는 뭐 배터리를 이제 내재화 해가지고 생산할 거지 않냐라는 이제 우려가 있지만 딥다이브하게 놓고 보면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2025년까지 저희가 전망하는 테슬라의 이제 배터리 수요량은 160기가 정도 되는데요. 1기가당 이제 투자되어야 되는 돈 자체가 이제 1000억 정도가 일반적인 약간 그런 이제 공식입니다. 그러면 뭐 결국에는 뭐 16조, 뭐 15조 그 이상의 이제 투자가 테슬라가 이제 뭐 부담해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는 높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역시 외부 일정 관계로 LG 생활건강 발표해 주세요. 2분기 어제 실적 발표했고요. 코로나19 때문에 영업이익 당연히 감익 나올 거라고 봤었는데 0.6%지만 플러스 되는 컨센서스 상회하는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화장품은 아무래도 면세 쪽이 안 좋다 보니까 매출이나 영업이익 감소 불가피했고요. 근데 이제 생활용품하고 음료 부분이 매출액도 올랐고 그리고 매출액 증가보다 이제 영업이익 증가폭이 굉장히 커서 전체 실적을 다 견인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생활용품하고 음료 부분 보시면 생활용품은 일단 프리미엄 제품으로 믹스 개선이 되면서 영업이익이 개선이 되었고 음료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고마진 탄산 제품 중심으로 성장을 했고 또 이제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쪽이 워낙 마진이 좋은데 이쪽으로 성장을 하면서 영업이익 증가폭이 컸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 좀 보게 되면이 뭐 여전히 면세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나마 후 같은 경우는 워낙 브랜드력이 좋기 때문에 뭐 면세 빠지는 것보다는 적게 빠지고 중국 성장보다는 더 성장하는 그런 그림이 계속 상반기에 이어서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 올해 같은 경우는 생활용품하고 음료 쪽에 체력이 다 올라와서 이 코로나19 조금 완화되고 화장품 쪽에서 면세가 조금 회복되는 시기에는 전반적인 실적 개선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170만 원 유지하겠습니다. 원래 순서로 와서요. 주간 투자 전략 노동길 연구원 발표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주식시장 프리뷰 발표드리겠습니다. 미중 마찰이 제약될 가능성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행정부는 휴스턴 소재에 있는 중국의 영사관을 폐쇄하기로 했는데,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백악관 자문그룹이 이 매파 위주로 변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주식시장이 전일에 민감하게 크게 반응하지는 않는 모양새를 보였었는데요. 미중 마찰이 재확산될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1단계 무역 협정을 수호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미중 마찰이 무역과 경제 단계로 확산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식시장이 크게 흔들리지 않았던 바가 있기 때문에 향후 이 경제 단계의 확산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세계 주식시장은 현재 2분기 실적 발표를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익 모멘텀은 바닥 통과 조짐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이 이익 수정률, 즉 이익 추정치 상향 기업과 하향 기업 간의 비중 차가 미국의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17%로 현재 4주 연속 상승세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임에 따라서 주식시장 이익 모멘텀 자체는 미국 시장이 국내보다 크게 앞서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코스피 지수는 현재 밸류에이션보다 굉장히 높아진 상황인데요. 12개월 선행 PR이 13배까지 상승을 한 상황이지만 결국에 2021년 이익 개선 기대가 자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미래 대외 개선 요인인 미국의 추가 부양책 같은 재료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밤사이 미국 지수가 1%대 그리고 나스닥 지수 2%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만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의 재증가 같은 이슈들은 결국에 미국의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을 또한 키울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MSCI 코리아 지수 같은 경우는 밤사이 0.4에서 아시아 주요국 주식시장 0.5% 하락했기 때문에 약보합 출발할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 측면에서는 이익 모멘텀 회복이 국내 시장에서 여전히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성장지 위주의 투자 전략이 계속적으로 필요해 보이는 가운데 미래차 등 이 일부 자동차 관련된 가치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한 주가 이어질 수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경제 코멘트 권하민 연구원 발표해 주세요. 예, 어제 발표된 한국 2분기 GDP 발표드리겠습니다. 전분기 대비 3.3% 이제 감소하면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2003년 이후에 처음으로 기술적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결국 이제 민간 쪽이 다 부진하게 나왔는데요. 사실 투자 기여도가 이제 마이너스 전환을 했고 소비 기여도는 소폭 플러스 전환했습니다. 특히 제일 부진했던 건 역시 수출인데요. 4월에서 6월 평균 수출이 20% 감소하면서 순수출 기여도가 마이너스 4.1%포인트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향후 저희가 궤적을 말씀을 드리면 다음 페이지 그림 4번으로 이제 경로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3분기에 2.5%, 4분기에 1.7%로 이제 그 그림 자체는 좀 둔화되는 상황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결국 우리나라가 이제 재난지원금 같이 이제 정책으로 이제 소비를 좀 끌어올린 효과가 내구재 쪽에서 판매가 회복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여전히 서비스업 자체는 좀 부진한 상황이라서 그 마이너스 기여도 낙폭 축소 등을 고려하면서 이제 완만하게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 수출 같은 경우가 그림 3번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4, 5월의 저점이었는데요. 사실 그 회복 속도가 이제 좀 느려질 것 같습니다. 미국 소매 판매 같이 이제 V자 회복이 그리던 때가 이제 6월에 우리나라 수출도 낙폭이 빠르게 축소됐을 텐데 사실 7월부터는 그렇게 낙폭 축소 속도가 빠르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림 4번처럼 향후 이제 성장률 전망하고 올해 연간으로 마이너스 0.4% 성장률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MM에 누락되는데요. 미국 매크로 코멘트 조현주 연구원 발표해 주세요. 네, 어제 미국 주식시장이 한 1%대 하락을 하고 나스닥이 2%대 하락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신규 실업 수당 건수가 이제 처음으로 16주 만에 증가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차트를 보시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청구 건수가 좀 증가한 게 의미 있는 이유를 저희는 세 가지로 요약을 드릴 수 있겠고요. 첫 번째 이유는 미국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지역, 즉 서부 캘리포니아랑 그리고 선벨트 지역의 남부 지역이 중심으로
보험수당이 청구가 확대됐습니다. 그 의미는 결국에는 이들 지역의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이런 청구 건수가 되돌림되는 게 빠르게 나타나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번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서 좀 언더스테이트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6월, 7월 같은 경우는 자동차 공장이 기계 점검으로 인해서 문을 닫기 때문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급등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6, 7월 달에는 계절적 요인으로 보통 내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140만 건을 넘어갔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것보다 더 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고용시장보다 조금 더 악화된 모습이 실질적으로는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영구 실업률이 계속 늘어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차트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 3월 달부터 이제 중단의 실업률이 높아진 이후 이제 개선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실업된 비중보다 이제 중장기적으로 실업된 비중이 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0일을 기점으로 장기적으로 실업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50%를 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의 고용시장 개선세가 나타나고는 있으나 고용시장 자체가 굉장히 연약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론적으로는 저희는 정부 이제 실업수당이 매주 600달러씩 지급되는 게 7월 말에 종료가 되는데 이게 100달러로 축소돼서 연장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2차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주 정부가 락다운 정책을 좀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용시장 회복세가 좀 더 느려질 수 있다라는 점은 좀 유의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100달러로 축소되면 더 일을 하지 않을까요? 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고용시장 구조 자체가 확진자 수 증가로 인해서 기업들이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일자리 수 자체가 이제 줄어드는 부분이고 제가 여기 글에도 써놨지만 6월 15일에는 기업들의 영업 중단 건수가 한 14만 건이었는데 6월 29일에는 14.7만 건입니다. 그 의미는 결국에는 확진자 수가 증가되면서 기업들이 문을 잠시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본다면은 일자리 자체가 늘어나기는 힘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공화당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부양책 얘기하면서 급여세 감면은 아니고 현금 지급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온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얘기해 주시죠. 일단 현금 지급 같은 경우는 1200달러 지급에 대해서 공화당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8월 달에 1200달러 일시적인 현금 지급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8월이나 9월 달 만약 9월 달에 지급이 된다라고 본다면 9월 소비 지표가 4월 달에 5월 소비 지표가 서프라이즈를 보였던 것처럼 9월 소비 지표 서프라이즈에 기여를 할 수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 뭐 업데이트할 건 없나요? 네, 미중 무역 갈등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계속해서 악화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지만 시장에서 반응을 하지 않는 이유는 관세만 건드리지 않으면 경기에 미치는 충격은 크지 않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노이즈로 작용할 수는 있으나 경기에 따른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단 트럼프 자체가 지금 레임덕에 진입을 했고 지지율도 보시면 바이든이 훨씬 높기 때문에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서 시장 영향이 예전만큼 크지는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산업기업 분석입니다. SK 하이닉스 도현우 의원 발표해 주세요. 네, 하이닉스 어저께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랑 목표 주가 10만 5천 원 유지를 하고요. 2분기 실적은 영업이익이 1.9조 나와서 저희 추정치랑 컨센서스를 좀 많이 상회를 했습니다. 일부 일회성이 좀 들어가 있고요. 낸드에서 충당금 환입된 게 있고 그리고 메모리 어플리케이션 중에서 상대적으로 모바일보다 서버가 훨씬 더 수급이 좋았는데 하이닉스가 서버 비중을 40%에서 한 47%로 늘리고 모바일 비중을 35%에서 한 27%로 확 줄이면서 시장에 좀 대응을 잘한 점이 실적 호조에 좀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3분기에 대해서 그리고 4분기에 대해서 회사가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한 게 조금 부정적인 내용을 많이 얘기를 하면서 어저께 이제 주가가 조금 별로였고요.
3분기에 저희 추정 영업이익도 1.85조 원으로 2분기 대비해서 한 5% 정도 감익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얘기한 게 하반기에 메모리 일단 쇼텀으로 다운턴이 이루어질 거고 내년 한 1분기 정도 돼서야 메모리 업황이 본격적으로 회복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상반기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데이터 센터 투자가 좀 많이 급증을 했는데 최근에 뭐 구글이라든지 아마존 이런 미국의 하이퍼스케일러가 보유한 메모리 재고가 상당히 좀 많은 상황이고요. 이 재고가 하반기 중에 이제 소화될 거고 소화되기까지는 메모리 가격 하락이 좀 불가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하이퍼스케일러가 투자하는 데이터 센터 투자 계절성이 상반기에 한 40 정도 되고 하반기에 한 6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게 반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에 트래픽이 급증해서 상반기에 투자가 한 60 정도 이루어지고 하반기에 한 40 정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고하저 흐름을 좀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투자 부진 때문에 회사가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좀 얘기를 한 거고요. 반대로 상반기에 좀 부진했던 모바일 수요는 하반기에 좀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TSMC도 얘기를 한 게 5G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5나노 공정 수요가 상당히 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아이폰 12 판매량도 저희는 이제 6,800만 대로 전작 대비해서 한 12% 정도 증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5 같은 신규 게임 콘솔도 그 올해 D램이라든지 낸드 쪽에 각각 수요의 한 1%, 5% 정도 기여하면서 데이터 센터 투자 줄어드는 거를 좀 막아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실적을 추정한 거를 좀 보시면 2분기에 1.9조 나오고 3분기에 1.85조, 4분기에 1.8조 계속 이제 분기별로 이제 감익이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실적 모멘텀은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는 뭐 시장에서 이거를 조금 반영을 한 것 같고 지금 뭐 이런 부정적인 내용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 판단하기보다는 내년은 1분기부터 다시 올라가는 메모리 업황을 감안해갖고 지금은 매수 관점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인텔도 어저께 실적이 나와서 이것도 좀 말씀을 드리면 실적 자체는 잘 나왔습니다. 컨센서스도 한 6% 상회를 했고 2분기까지는 데이터 센터 투자가 좋았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향 매출도 YY로 한 43% 정도 늘어났고 PC도 괜찮고 3분기 가이던스도 컨센 대비해서 한 2% 정도 상회하는 양호한 숫자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2020년 가이던스도 컨센 대비해서 역시 한 1.7% 올라가는 좋은 숫자를 내놨는데 지금 시간외로 한 10% 정도 빠지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회사가 지금 메인 공정이 14나노고 10나노 공정 들어가고 있고 차세대가 7나노인데 7나노 개발이 잘 안 되고 있다. 회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7나노 수율이 내부 목표보다 12개월 정도 느리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게 상당히 좀 회사 입장에서는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컨틴전시 플랜 가동할 거고 최악의 경우에는 외부 파운드리를 쓸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인텔은 지금 시간외로 한 10% 정도 빠지고 있고 AMD는 한 7%에서 8%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이닉스 얘기대로 하면 뭐 사실 하이닉스 주식을 일찍 살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고 저희가 기존 계속 얘기해왔던 바는 뭐 데이터는 줄지만 뭐 플레이스테이션이나 모바일 때문에 올라오기 때문에 뭐 계속 좀 파격하게 봐야 된다. 네. 리뷰는 계속 뭐 유지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뭐 투자가라도 한 4분기 정도에나 사지 일찍 한 8월 정도에 좀 세게 사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미 뭐 7월 중순이기 때문에 뭐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8월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1분기부터 다시 실적이 증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통 주가가 한 3개월 정도 선행하잖아요. 그래서 한 8월에서 한 9월 정도부터는 주가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저께 하이닉스가 실적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국내 투자자들은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어제 또 미국 시장에서 테크 주식들 다 빠지는데 마이크론만 또 올랐거든요. 그리고 장 초반에는 마이크론이 한 5% 정도 오르고 웨스턴 디지털도 한 8% 정도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투자자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하이닉스가 컨퍼런스 콜에서 또 코멘트를 한 게 시장이 조금 어려워진다라고 자기네들이 감지가 될 경우에 캐펙스 투자를 확 줄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뭐 회사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지금 뭐 마켓시어 싸움을 하는 게 아니고 수익성이 조금 둔화될 가능성이 있으면 투자를 확 줄여서 수익성 위주로 경영하겠다 이거 보여준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하이퍼스케일러 고객사들 그 네. 재고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하고요. 그 향후 이제 재고가 어느 정도 줄어야지 이제 가격이 좀 이제 리바운딩을 할 것 같은데 저희 추정치 보면은 ASP 보면은 시장에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써놓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도 실적을 발표했는데 회사가 얘기한 캐펙스가 47억 달러 나왔습니다. 2분기에. YOY로 플러스 17% 됐고 QOQ로는 26% 정도 늘어났고 하이퍼스케일러가 2분기까지는 투자를 상당히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연초에 재고가 한 4주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이게 한 8주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문을 좀 잘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는 4분기까지 다시 4주 수준으로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재고는 한 4주 정도 되고 디램은 4주 정도 되고 낸드는 한 3주 정도 됩니다. 그렇게 이제 높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 낸드 쪽은 좀 어느 정도나 돼야 좀 흑자 기조로 좀 돌아설 수 있을지 하고요. 예. 이게 삼성전자도 그렇지만 하이닉스는 또 디램이나 이런 비중이 너무 높으니까 이게 비메모리 쪽으로 뭐 장기적인 어떤 계획이나 비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좀 얘기 나오는 것들이 좀 있나요? 저희 추정한 거를 보시면 3분기부터 적자가 오퍼레이팅 그 마진이 마이너스 0.8% 거의 BP까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3분기를 조금 더 좋게 본다라고 하면 3분기부터도 당장 그 흑자 전환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2분기에 마이너스 6%로 상당히 적자 폭이 많이 줄어들었고 하이닉스가 최근에 낸드 사업을 되게 잘 하고 있습니다. SSD 비중도 50% 이상이 됐고 삼성전자가 지금 128단 하고 있고 하이닉스가 96단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128단 수율이 엄청 안 좋거든요. 설계가 뭐 내부적으로 잘못됐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여기서 하이닉스가 좀 반사 이익을 보고 있고 3분기부터는 거의 적자가 안 나올 것 같고 1분기부터는 흑자 전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메모리는 지금은 삼성 비메모리 사업이 별로 안 좋습니다. 스마트폰이 잘 안 팔리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뭐 AP라든지 여러 가지 칩들이 주문 상황이 별로 안 좋아서 국내에 비메모리 관련된 그 회사들 있잖아요. 걔네들도 실적이 조금 안 좋은 상태인데 아까 이제 인텔 내용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인텔도 뭐 7나노가 잘 안 된다고 하니까 외부 파운드리 쓰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운드리 쪽에서는 업황이 상당히 좋아서 장기적으로 보면 삼성 비메모리 그 파운드리도 상당히 뭐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차 기아차 조소홍 형 발표해 주세요. 네, 현대차 기아차 어제 실적 발표했고요. 지금 뭐 약간의 상황 차이를 제외하면 거의 동일한 내용이라서 일단 같이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실적이 잘 나왔고요. 현대가 조금 더 숫자가 잘 나온 거는 그 자동차만 놓고 보면은 기아랑 현대랑 거의 비슷한데요, 내용이. 지금 내수가 굉장히 잘 되고, 뭐 미국이 좋아지면서 금융 쪽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금융이 있었다라는 게 기아차보다 숫자가 좀 더 좋았던, 가장 큰 이유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굉장히 비정상적인 가동률 하락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수도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많이 늘었는데, 내수가 이제 개소세 인하 정책 변경 때문에 6월 달에 이제 수요가 좀 몰렸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숫자로 좀 표현을 하면, 전체 자동차 매출액에서 내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대차는 2분기에 47%였고요. 기아차는 2분기에 이제 38% 정도까지 내수의 매출액 비중이 올라왔는데, 이게 평상시에 현대차는 한 25, 26% 정도 내수 비중을 가지고 있었고요.
기아차는 한 20% 초반 정도 내수 비중이 나옵니다. 분기별로. 그러면 이제 독과점 시장인 그 고수익 내수 시장에서의 어떤 믹스 증가가 그 이머징 쪽에서 가동률 빠지는 부분을 상당 부분 좀 채워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큰 차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주가 측면에서는요, 그 2분기 같은 내수 이익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3분기로 가면서. 그렇게 나오지는 않을 건데, 지금 뭐 내수는 일단 경쟁자가 없고, 또 신차 백오더들을 쥐고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신차 수출, 뭐 제네시스라든가 소렌토라든가 이런 수출이 이제 하반기에는 본격화될 거기 때문에 수출의 ASP는 좀 올라갈 걸로 보고 있어서, 그러니까 분기별로 실적이 회복되고 신차 효과가 누적되면서 이제 내년까지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그림들은 아마 지속적으로 나타날 거로 보고 있고요. 뭐 내년에 이제 전기차 전용 플랫폼 도입도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이제 PBR 0.5배고요. 그러면은 뭐 내년까지 이익 회복 기조를 감안하면 이제 디스카운트가 좀 풀어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은 좀 마련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어서 하나금융지주 조보람 위원 발표해 주세요. 네, 하나금융지주 2분기 실적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긍정적인 테이크어웨이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수수료 이익 개선과 유가증권 관련 이익 등 이 비이자 쪽 선전이 상당히 부정적 이슈였을 수도 있었던 충당금 증가와 그리고 사모펀드 보상 관련 충당금 비용을 모두 상쇄해주고도 남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망 및 시장 컨센서스를 큰 폭 상회하는 결과를 가져왔고요. 두 번째는 이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이 수익성 위주의 성장 전략과 그리고 조달 포트폴리오 개선, 즉 펀딩 코스트 임프루브먼트로 인해서 마진 하락폭이 제한적이었던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중간 배당 관련인데요. 현금 배당을 주당 500원 결정했어요. 이 부분이 좀 긍정적이라고 저희가 보는 이유는 전년 중간 배당 수준을 유지했다는 부분이고요. 당국의 프레셔도 있었고 또 뭐 글로벌 환경도 이렇게 좀 자제하자 이런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충당금도 충분히 쌌고 실적도 업빗으로 내면서 중간 배당까지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는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기대감이 어느 정도 좀 형성된 바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면 사실 은행업종 전반적으로 주가 하락 요인이 됐었을 수도 있는데 어제 그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경영진의 하반기 업황 전망은 상반기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마진의 저점은 4분기 그리고 그 후로 내년은 좀 회복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거시적인 이슈를 감안했을 때 하반기에 추가로 1,000억 정도의 충당금 적립 수요 발생 가능한데 이번 상반기 쌓은 것과 그리고 하반기 쌓은 것을 합하면 어느 정도 내년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부실 여신들을 좀 방어할 수 있지 않을까 경영진 그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발표한 KB와 하나를 잠깐 비교해보면 거의 비슷한데요. 하나금융이 조금 더 앞섰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마진 하락을 좀 방어 잘했고요. 그리고 중간 배당에 대한 기대감, 시장의 요구 혹은 주주들의 이런 기대감을 저버리지 않고 부합했다는 부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그 하나금융투자 같은 그러니까 증권회사들이 상반기 실적이 생각보다 좋은데 이 하나금융지주에서 하금투 실적 기여도가 많이 높아졌을 것 같은데 그건 어때요? 네, 상당히 이번 분기에 좀 좋아졌고요. 근데 그 좋아진 요인은 사실은 그 수탁 수수료 때문이지 뭐 특별히 하나금투의 뭐 다른 비즈니스가 좋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뭐 일정 부분 뭐 유가증권 관련 이익 등이 있어서 토탈로 말씀드리자면 하나금융이 과거 한 3, 4년 동안 이 비은행 쪽 비즈니스가 순익 기준으로 20%대를 넘어선 적이 없었거든요. 즉 은행이 항상 거의 한 80%대 차지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비은행 쪽 기여도가 30%로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고무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른 금융지주들은 그 비은행 기여 몇 프로 정도 되나요? 지금 KB랑 신한이 가장 앞서고 있는데요. 비은행 쪽이 거의 40%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해외 주식 아마존 인덱스 자료 발표해 주세요. 네, 아마존을 투자 유망 기업으로 추천합니다. 현재 동사 주가 신고가 수준이지만 코로나19로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쇼핑과 IT 클라우드 서비스의 뉴노멀 시대가 펼쳐진 만큼 추가적인 밸류에이션 확장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3페이지의 그림 1이고요. 아마존의 이제 EV 에비타 밴드 차트입니다. 저희가 과거에 한 20배에서 25배 사이에서 주로 거래가 되오다가요. 최근에 이제 30에서 35배 사이로 밴드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하여튼 뉴 노멀 시대가 펼쳐졌다고 보고 있고요. 밸류에이션도 뉴 노멀로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리테일 부분과 아마존 웹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각 부분에 피어 그룹의 밸류에이션 상단을 적용했고요. 그렇게 봤을 때 한 3,500달러까지 3,500달러까지 좀 적정한 주가 레벨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 지금보다 주가가 더 올라갈 룸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실적은 7페이지, 8페이지에 좀 추정을 정리를 해놨고요. 일단 올해는 위험수당 지급이라든지 뭐 추가 인력 고용이라든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작업 효율 하락, 그다음에 시설 안전 기준 강화 이런 걸로 인한 그런 코로나 관련 비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실적이 나오기 힘들다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내년은 사상 최대 실적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온라인 판매 비중이 상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뭐 배송 서비스를 지금 좀 강화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클라우드 쪽도 좋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분기를 말씀드리자면은 컨센서스를 좀 상회하는 그런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미국의 온라인 거래 상승 폭이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매출이 지금 실적을 견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요. 9페이지 그림 3에 있는 내용이고요. 일단 미국이 뭐 워낙 유명한 온라인 기업들이 많긴 하지만 사실은 뭐 온라인 침투율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지금 작년 기준으로 한 11% 정도 되고요. 뭐 중국이나 한국은 30% 올해 기준으로는 훌쩍 넘을 걸로 보아서 앞으로 룸이 많은 시장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 10페이지 그림 4 보시면은 지금 코로나로 인한 변화가 굉장히 드라마틱해요. 그래서 이게 월별 온라인 매출 성장률인데 뭐 5월, 6월은 거의 70%대 성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 고객이 많이 유입이 됐고요. 이런 신규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향후 이제 온라인에서 품목과 횟수, 구매 횟수를 늘려나갈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매출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저희의 시장 지배력 상승이고요. 12페이지 그림 7인데요. 이게 미국의 온라인 쇼핑 업체별 마켓 쉐어입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한 40%대 하고 있는데 올해는 지금 뭐 일반 공산품보다는 그로서리 매출이 워낙 좋아서 저희 마켓쉐어가 좀 떨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 뭐 배송 서비스 강화하고 있고 아이템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13페이지 그림 12에 있는 건데 저희가 이제 프리 원데이 딜리버리라고 해가지고 원래는 2데이였습니다. 근데 작년 하반기부터 이거를 이제 단축해서 하고 있죠. 그래서 거의 미국 온라인 유통업체들 중에 지금 배송이 제일 빠르고요. 그리고 13페이지 그림 14, 15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카테고리 확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팩이라고 하는 그 온라인 조제 그 기업을 인수를 해서 이 의약품 판매 쪽으로 지금 카테고리를 많이 확장하고 있고요. 아마존 고 그 무인 점포 많이 들어보셨는데 이거의 그로서리 스토어를 저희가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무인 식료품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올해 본격적으로 지금 출점을 할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투자 포인트는 아마존 웹 서비스고요. 뭐, 지금 코로나로 물을 만났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로컬
에서 클라우드로 IT 시스템의 변화가 지금 가속이 되고 있고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미국 정부의 데이터 이관 작업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156조 원의 지출이 계획되어 있고요. 특히 의료 부분에서 지금 원격 진료 뭐 이런 것들이 뜨면서 좀 많은 투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거기에 저희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OTT도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있는데 동사 자체가 이제 미국에서 넷플릭스에 이은 2위 OTT 사업자이고요. 뭐 클라우드 서버 관련 어떤 수요 증가에 수혜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웹 서비스 쪽은 경쟁 상황이 어떤가요? 뭐 사실 뭐 MS도 그렇고 한때 뉴스에서 뭐 경쟁이 심하다 이런 뉴스 제목을 본. 네,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19로 갑자기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지금은 이제 경쟁보다는 시장이 커지는 거, 파이가 커지는 거에 따른 수혜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국면으로 좀 전환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뭐 저희 실적도 작년에는 한 30% 성장하다가 지금은 뭐 한 50%대 성장을 얘기할 만큼 굉장히 지금 가속 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페이지 밸류에이션에 그 클라우드 쪽보다 리테일 쪽을 밸류에이션 멀티플 더 줬잖아요.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제 멀티플을 좀 달리 줘서 그래요. 그래서 이 부문에 이제 에비타를 보시면은 사실은 비슷한 수준인데요. 리테일 쪽에 더 하이 멀티플을 줬고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에 조금 더 낮게 줬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글로벌 피어들의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온라인 리테일 중에서 이제 굉장히 하이 멀티플을 받는 리테일러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중국 이렇게 좀 큰 나라들이죠. 뭐 중국이라든지 뭐 미국에서 그래서 그런 피어들의 상단을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IT 쪽도 결코 밸류에이션이 낮지는 않은데 리테일과 비교해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조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피어의 수준을 반영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이크로소프트는 자료로 대체하고요. 이상 준비된 자료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